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새벽입니다. 전우책입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이 벌써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세월은 참 빠릅니다. 유수 같다고 할까요? 요즘 저는 이 민주당의 점령군 행세를 보면서 우리에게 민주주의가 있긴 한지 회의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윤석열이 비상계엄이 어리석은 일이었다면 민주당의 점령군 행세야말로 반민주적입니다. 과연 어느 게 문제일까요? 사실 이 점령군 행세는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소추로 도드라져 보일 뿐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정확하게는 21대 국회부터입니다. 민주당은 180석 절대다수 정당이 되자 다수당의 횡포를 부렸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권이었기 때문에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엄격히 말해 다수의 폭정, tyranny of the majority, 이 폭정의 시대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법안이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무력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이런 반민주적 행태는 사실 문재인 이재명 지키기가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신문을 보면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문재인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검수완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2년이 지난 뒤 22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국민의힘은 비극의 씨앗을 다시 뿌렸습니다. 작년 말 당대표 김기현을 끌어내리고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당을 접수한 것입니다. 김기현은 작년 3월 8일이죠. 이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대표였지만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를 한 게 빌미가 되어 강제로 끌려 나오다시피 했습니다. 심지어 인용환을 혁신위원장으로 내세워서 망신을 주고 총선 불출마까지 요구를 했으니 무엇이 그를 권력의 눈밖에 나게 한 걸까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정되었을 때 일찌감치 방송에서 총선 폭망을 예언했습니다. 한동훈이 정치를 전혀 모르는 문외한인데다가 차기에 대한 야망으로 똘똘 뭉쳐있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 예상대로 그는 아무런 전략도 정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겸손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2030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도, 우리 사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없었습니다. 붕괴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도, 무너지는 중산층을 재건할 그 어떤 정책도 그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동훈이 기껏 대중에게 내보인 것은 감각적인 패션과 그리고 재치 있는 문답 정도였습니다. 결국 한동훈은 4월 총선까지 그 귀중한 시간을 자신의 대선 전초전으로 낭비했습니다. 그가 책임진 공천은 솔직히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대중에게 내놓은 산뜻한 인물은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총선은 공천 잘못에다가 전략 부재로 사상 최대 참패를 했습니다. 그리고도 한동훈은 물러나지 않고 권력욕으로 당대표에 출마를 했고 원외 당대표로 돌아왔습니다. 비극이 시작될 완벽한 조건이 갖춰진 것입니다. 윤 대통령과 같은 검사 출신이면서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아는 윤 대통령에게 각을 세워야만 대중적 인기를 얻는다는 그런 공식이 한동훈이 모든 행동을 결정했습니다. 한동훈은 무소불위 야당을 제어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끌려가면서 오히려 칼날을 대통령 쪽으로 겨누는 것처럼 보일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떻든 22대 국회 들어 이재명은 살아날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는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말이 유행을 할 정도로 민주당을 이재명당으로 만들었습니다. 1인 정당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 야당 역사에 이런 사당화의 전례가 없는데도 어느 누구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은 참으로 대운을 타고났다고 할까요? 그런 공천을 하고도 이건 수사를 해야 된다, 아무도 이렇게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도 민주당은 사상 최대의 대승을 거뒀으니 말입니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는 이미 민심을 잃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3고 현상을 헤쳐나가는 어떤 플랜도 없었습니다. 청년 일자리는 계속 줄어드는데
60대 알바생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실업 사태를 감췄습니다. 고금리로 이 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더욱 줄어들어서 밤 8시면 이민도로 가기들은 모두 문을 닫는 판국인데 집권 여당부터 이런 중산층 붕괴에 둔감했습니다.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든 한동훈 대표든 간에 여권이 그 누구든 간에 12개의 범죄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이 다음 대선에 출마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테니 말입니다. 비극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무능한 정부, 인기 없는 여당은 오직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모든 걸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초조한 쪽은 민주당이었고 이재명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조국당과 함께 3년을 길다면서 어떡하든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움직였습니다. 22대 국회는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탄핵과 특검으로 시용했습니다. 탄핵, 특검. 그 중에서도 최상병 특검은 윤 대통령의 권력 남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 일가의 도덕성을 흔드는 공격이었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이 범죄 중에서도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한 백인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그리고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여있는 사건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 사건들은 1심이 끝나려면 적어도 2, 3년은 앞으로 더 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합의 34부가 심리를 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33부가 맡았던 위증교사 사건, 그리고 수원지법 형사 11부가 지금 맡고 있는 대북 송금 사건은 다릅니다. 이 사건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직감할 정도로 위태로운 사건들입니다. 이재명으로서 위태롭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민주당과 이재명은 윤석열 정부를 흔들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검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표결에서 부결되어 폐기됐는데도 몇 가지 자구를 수정해서 또 다른 법안으로 만든 뒤에 다시 특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결과 최상병 특검 법안, 그리고 김건희 특검 법안 모두 4차례나 발의된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사건 분립을 정한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는 행동인가요? 그뿐 아니라 민주당은 21대 의회처럼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협박까지 하면서 법사위원장까지 가진 뒤에 온갖 청문회를 벌여 정권을 흔들었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에 집착을 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더군요. 저는 지금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민주당은 좋게 말해도 입법 폭주, 정확하게는 다수의 폭정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습니다. 의회 독재 시대가 열린 겁니다. 군의 장성들을 법사위 청문회에 불러놓고 군 경험이 전혀 없는 위원장과 의원으로부터 밖에 나가 한쪽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 이런 모욕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요즘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장성들의 태도와 처신을 보니 그들은 그런 모욕을 받아도 별 할 말이 없는 위인들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어제 저는 제 방송에서 민주당 박찬대가 한 말을 비판을 했죠. 박찬대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정말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12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 기자들은 책임을 묻는다는 말이 탄핵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고, 박찬대는 그렇다 이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한덕수 총리가 민주당이 통과시킨 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거나 제2요구권을 행사한다면 탄핵하겠다고 위협을 한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다행히 국회 전문위원들이 그때 탄핵은 대통령 탄핵의 조건처럼 최적 3분의 2의 동의를 요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군요. 그런데 이 두 특검법안 중에 말입니다. 우선 내란 특검법, 이건 12월 3일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특검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사도 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우리 사법부가
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란 특검이라고 명칭부터 붙이고 거기에 맞춰서 수사를 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게다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모두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 후보를 단독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도록 한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추진을 민주당이 독점하는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입법부가 가지는 결과가 되어 상권 분립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그래서 이 여야정 협의체에서 위헌적 요소를 드러내달라 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상특검 법안을 공포하거나 또는 제의요구를 할 수 있는 시한은 내년 1월 1일입니다. 그런데 박찬대는 무슨 근거로 12월 24일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는다, 이렇게 한덕수 총리를 위협한 걸까요? 조선일보 사설은 협박에 가까운 요구를 했다 이렇게 썼는데 그 말 틀린 말입니다. 이건 명백한 협박입니다. 말하자면 민주당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한덕수 총리 당신도 탄핵을 시킨 뒤에 내란에 연루된 것으로 감옥에 보낼 수도 있다 하는 협박인 것입니다. 박찬대가 그러는 것은 시국이 엄중해 서둘러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솔직히 내란 특검을 빨리 발동을 해서 헌법재판소 탄핵재판 전이라도 윤석열을 끌어내려 이 특검이 구성이 되면 당연히 윤석열을 끌고 와서 수사를 할 수 있을 테니까 윤석열을 끌어내려서 구속시켜 조기 대선 전국으로 몰고 가겠다는 계획의 일환인 것입니다.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전에 윤석열을 구속시키는 게 민주당의 지상 목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무리수였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시한이 말씀드린 대로 1월 1일인데 이를 무시하고 자기들 지시를 따르라고 하는 이런 태도는 법을 초월한 점령군의 태도로서 그 자체로 거꾸로 내란죄의 혐의를 받을 수 있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다수 정당의 의견 개진이 아니라 범법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협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한 것입니다. 결국 박찬대 요구는 딱 하나입니다. 한 총리가 내란 특검 법안과 김건희 특검 법안을 받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민주국가에서 박찬대의 말은 권력을 사유한 폭언으로 반드시 징치되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민주당은 처음부터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았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에서 윤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에 그를 구속시키고 윤석열 정부를 와해시키면서 민주당 천하를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민주주의를 어디서 배운 걸까요? 자, 이제 다른 문제 한 두 가지만 짚고 마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송달 서류와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보낸 출석요구서 등 일체의 서류를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 통보서 등 관련 서류를 발송 송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송 송달, 이게 뭘까요? 발송 송달은 상대 쪽에 서류가 도착을 하면 이를 수령하지 않아도 받지 않아도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하는 제도입니다. 고의로 받지 않으면 이 발송 송달 제도로서 받은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서류가 송달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예정한 대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헌재에서 23일 기자들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 통보서를 발송 송달했다. 서류가 도착한 것은 20일이다. 그래서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자, 그러자 윤 대통령 측 입장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는 생각이다. 이게 어제 또 관심을 끄는 뉴스가 됐죠. 언론 보도를 옮기자면 윤 대통령 측은 23일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다가 지금 검찰과 공수처 등의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데 윤 대통령이 그래서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다는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오늘 20일 오전 10시에 내란 수괴 혐의로, 요새 법이 바뀌었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2차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해서 윤 대통령 쪽에서 지금 비공식 대응을 한 셈입니다. 내가 비상계엄을 발동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공수처는 나를 수사하겠다고 그러고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된 탄핵 재판을 하겠다 이러는데, 탄핵 재판이 먼저다. 이 탄핵 심판부터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수사를 받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석동현이 말이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개된 헌법재판관 참여 하의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공수처 소환 거부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피력을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주된 수사 사항이라면 대통령으로서는 국정 난맥 상황 전반에 대해 얘기를 해야 하는데 과연 수사기관이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한편 석동현은 졸속 수사와 탄핵 재판에 대한 불만도 표시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와 탄핵 심판을 피하겠다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2월 14일 이후 불과 열흘 만에 입장을 낼 수 없고 또 헌법재판관이 6명뿐인데 심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기자들이 헌법재판소가 오늘 27일로 정한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이 무리하다고 보느냐 이렇게 묻자 석동현은 그런 취지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아직 탄핵 재판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석동현이 말이 이렇습니다. 비상계엄 하나로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탄핵을 한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진행될 사항, 탄핵 심판과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 입장을 밖에서 알아줬으면 하면서 굉장히 답답하다는 토로를 했다. 석동현은 한편 27일 이전에 변호인단을 확정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긴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비상계엄 사건이 터지고 나서 탄핵 소추를 하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 유례 없이 짧은 시간에 탄핵 소추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사실상 오고 간 공방도 거의 없어서 윤 대통령으로서 그 탄핵 소추에 대한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며 탄핵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내란죄 수사에 응하지 않을 뜻을 내보인 셈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윤 대통령 말처럼 탄핵 소추가 된 지 열흘도 안 되는데 민주당은 세상이 바뀐 듯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이 지금 점령군 살인관이냐 묻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점령군이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 국민의힘은 너무 무리게 보입니다. 아무 저항도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이 연말을 맞아 참 평온해 보입니다. 그게 더 이상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석이었습니다.